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린 이야기 중에서 내용과 함께 특히 재미있다고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를 골라서 조금 수정한 다음 올렸습니다. 40년간 비밀을 지켜준 시동생, 도량 넓은 낭편 등 두 편을 골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40년간 비밀을 지켜준 시동생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양반 댁에 나이차가 많이 나는 형제가 있었다. 동생은 아직 나이 어려서 서당에 다니고 약관의 나이인 형은 곧 장가를 가게 되었다. 동생의 취미는 염소 키우는 것이었다. 녀석은 풀이 좋은 곳으로 염소를 데려다 놓고는 염소가 풀을 뜯을 때 서당에서 배운 사자수학 등을 암송하면서 놀았다. 기르는 염소가 여러 마리라 며칠은 이 동네로 다음 며칠은 저 동네로 풀 좋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 마침 서당이 방학 중이라 먼 데까지 갔던 것이다. 염소는 한가롭게 풀밭에서 놀았고 그 옆에서 아이는 사자소학을 암송했는데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해가 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가 사방이 캄캄했다. 풀밭에 누워 있어서인지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 으슬으슬 추웠고 어른들의 혼자 있자니 무섭기도 했다. 아무래도 집에 가기는 틀린 것 같아서 하룻밤 염소와 함께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가까운 동네를 찾아 들어가는데 마침 동네 초입에 큰 대밭이 보였다. 잘 됐다 하고 염소들을 대나무에다 메어 놓았다. 대밭에 누워 있는데 조금 추웠다. 주위를 살펴보니 멀지 않은 곳에 별당 비슷한 외딴 집이 한 채 보였다. 저 집에 가서 자자고 생각한 아이는 살금살금 기다시피 하여 대청마루 밑에 들어가서 누웠다. 조심조심 마당에 있는 집까지 가져다가 깔고 덮으니까 비록 남의 집 마루 밑이었지만 견딜만 했다. 내일 아침 이 집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일찍 일어나서 집도 원래 자리에 두고 얼른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걱정하시겠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재촉하던 바로 그때였다. 획, 쿵 하면서 갑자기 마루 위에 무엇인가가 날아와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 자기 코끝 바로 위인 마루에서 쿵 소리가 났으니까 말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는 소리 없이 귀를 쫑긋거리고 있었다. 잘 있었나? 그런데 요새 내가 듣자니까 시집을 간다더구나. 남자 목소리였다. 그러니 장사님, 인제 그만 저를 제발 놓아주세요. 놓아달라. 나 같은 놈은 당당하지 못하니까 시집올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 그래, 시집 가니까 좋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면목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를 두고 간다. 정든 나를 두고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간다. 저는 장사님한테 정든 적 없습니다. 장사님이 강제로 저를 욕보였지요. 강제로 육보였다. 그럼 부모님에게 고해 바치면 되잖아. 내가 한밤중에 월장에서 그랬다고. 그랬다간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 부모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내 동생도 다 죽여버릴 거야.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온 동네 소문도 다 내고. 처녀가 묵묵부답 대답이 없자 그놈이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기서 10리쯤 떨어진 어느 사대부 집의 장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대부집 맏며느리라. 그래, 이름은 뭐라고 하더냐? 성씨는 무엇이고 신랑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놈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만이다. 내 것을 건드리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괴한은 눈앞에 신랑이 있는 양 기분 나쁘게 지붕거렸다. 그 시간 이 집 마루 밑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막내는 가슴이 뛰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가슴이 왜 이리 콩콩 뛰지? 저것들이 내 가슴 뛰는 소리를 들으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형님도 죽고 어머니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은 망하게 되겠지. 하늘이 도와서 이 비밀을 알아냈다마는 어떻게 저 흉계를 막고 형님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들키지 않고 탈출해야 한다. 화가 났다. 부모님은 어쩌자고 저렇게 악독하고 음탕하고 행실이 굳은 여자를 하필이면 골랐을까? 아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녀는 죄가 없는 것 같았다. 오직 저 불량한 놈이 강제로 나쁜 짓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닌가. 형수될 여자는 악녀임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하느라 잠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살그머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형님 장가드는 날이 돌아왔다. 장가가는 날에는 상객이 따라가는 법이다. 말하자면 신랑의 보호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막내가 뜬금없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이놈아, 형이 장가가면 어른이 따라가는 것이지 동생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도 커서 장가를 갈 테니 미리미리 봐두지 뭐. 아버지, 나도 따라갈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가 칭얼대니 아버지가 질 수밖에. 그놈 참, 장가 공부를 다 하겠다고 하네. 좋다. 같이 가자. 아이고, 좋아라. 막내는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였다. 얼마 후 성례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막내에게 말했다. 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형수가 보고 싶어서 못 가겠어요. 형수는 어머니 같다면서요. 형수는 시동생을 예뻐한다면서요. 귀염 받으려면 지금부터 친해져야 하니까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형이랑 같이 갈래요. 안 된다. 사돈댁이 불편해. 그러자 사돈댁이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사돈댁 막내 도령이 형수를 저리 위하니 우리 딸이 복입니다 그려. 그냥 2, 3일 있다 같이 가라고 하시지요. 이리하여 막내는 사돈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가고 배웅하는 등 바쁜 틈을 타서 막내는 몰래 신방에 들어가 있었다. 밤이 되었다. 아니, 너 안 자고 왜 여기 와 있느냐? 형이 신방에 들어오다 말고 깜짝 놀라 물었다. 형님, 나는 형수가 좋거든요. 형수가 보고 싶어서 와 있었어요. 이 주책바가지야. 여기는 신랑 신부가 있는 데지. 너 같은 어린애가 있는 데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곧 나갈게요. 누가 밤새 여기 있을 줄 아나 봐. 있으라고 붙들어도 안 있어요. 왜 남의 신방에 눈치 없이 있어요? 형수님, 안 그래요? 예, 도련님. 아이고, 우리 형수님은 벌써 내 편이네. 우리 형수님, 치마 색깔이 참 좋다. 형수님, 나 치마 좀 만져볼래요. 나도 장가 가면 이런 옷을 신부한테 입혀야지. 너 좋게 말할 때 빨리 나가라. 이 쩔렁쩔렁거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열쇠인가요? 장식인가요? 예쁘기도 해라. 형수님, 제가 좋아하는 형수님, 그것 좀 끌러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세요. 참 재미있네요. 도련님은 쩔렁쩔렁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제가 오늘 저녁 가지고 놀다가 내일 줄게요. 안 되나요? 그것은 여기 뒤주 열쇠라. 밤중에 무슨 뒤주 열 일이 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놀다가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그러자 형이 언성을 높였다. 야 이놈아, 그 열쇠인지 쇳대인지 가지고 어서 가버려라. 형수님도 제가 나가면 좋겠지요? 자, 불청객은 물러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놈이 우리를 놀리네 그려. 신랑은 이러는데 신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첫날 밤 막내는 신혼방 문 밖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였다. 그 때문인지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이튿날 막내는 열쇠 줄 생각은 안 하고 형과 형수에게 부득부득 어서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장가 오면 처가에 3일간 있는 것이 법도야. 왜 이리 빨리 가자고 야단이냐. 너는 줄곧 나한테 회방을 놓는구나. 내가 방해한다고. 형님, 나는 이 집이 괜히 무서워. 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내가 어리니까 그렇지. 나는 안 무서운데. 그래도 형님, 빨리 가자. 집으로. 이렇게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말썽꾸러기 막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막내는 핀잔을 많이 받았다. 남의 신혼을 망쳐놓은 놈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는 여전히 형님과 형수 주변을 빙빙 돌며 남몰래 감시하면서 서당을 다녔다. 반년쯤 지났는데 사돈댁에서 사람이 왔다. 신방으로 쓰던 방을 청소하려는데 열쇠가 없구나. 방 안에 뒤주도 치워야 하고 방문을 열고 환기도 시켜야 하니 열쇠를 가져갔으면 보내다오. 아차, 그 열쇠구나. 내가 첫날 밤에 가져온 걸 깜빡 잊고 있었네. 형수님, 이 열쇠가 맞지요? 예, 맞아요. 대답하는 형수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 아니, 두려움이 서렸다. 시동생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다. 열쇠는 반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신방을 청소하면서 뒤주도 열어보았다. 그 뒤주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요강이 있었다. 음식 그릇이 있었다. 그리고 명태처럼 삐쩍 마른 그 무엇이 있었다. 누구의 시신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이 뒤주 속에 있다가 굶어 죽었던 것이다. 그날 밤 처가에서는 이 뒤주에 든 시신을 소리 소문 없이 치워버렸다. 뒤주도 태워버렸다. 40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다. 형도 형수도 이제는 늙었다. 막내도 어느새 50줄이라 늙은이 소리를 들었다. 그 사이에 양가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형과 형수가 제일 어른이 되고 시부모가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다. 형님의 회갑 잔치를 벌였다. 그 얼마나 즐거운 잔치인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일가가 다 화기애애하였다. 형님, 환갑이 되시도록 사신 것을 동생으로서 축하합니다. 형수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고맙다, 동생. 지난날 우리 신방에서 그리 회방을 놓더니만 그래도 40년을 무탈하게 보냈구나. 그날 밤 다들 피곤하였는지 식구들 모두 골아떨어져서 잠이 들었다. 모두 자는데 형과 동생은 장기를 두고 있었고 형수는 옆에서 차를 끓이고 다과를 내고 있었다. 형이 뒷간에 간다고 잠시 나간 틈을 타서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제가 그때 그 뒤주 열쇠 가로챈 것 잘했지요? 형수가 눈을 들어 시동생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눈매가 촉촉해지다가 차츰 잔잔해지더니 마침내 방긋이 웃었다. 서방님, 다 알고 계셨군요. 40년간이나 비밀을 지켜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형이 방으로 들어오다 물었다. 너 또 무슨 소리냐? 그러자 동생이 말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형수님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재수 씨한테 이를 거야. 두 번째, 도량 넓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두 사람의 진사가 살고 있었다. 윗동네에는 김진사, 아랫동네에는 최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서로 죽고 못 사는 중마고우였다. 김진사한테는 반달 같은 늦둥이 아들이 있었고 최진사에게는 꽃다운 막내딸이 있었다. 두 친구는 동갑내기 두 아이를 나중에 짝으로 맺어주기로 단단히 약조했다. 두 집이 허물없이 왕래하는 동안 김진사 아들 김도령과 최진사의 딸 최낭자도 서로를 자기 짝으로 여기면서 앞날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짜리 늦둥이 아들을 놔두고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얼마 후에 약속이나 한 듯 최진사도 친구 따라 세상을 버렸다. 가장이 죽고 난 뒤 두 집안의 운명은 판연히 달라졌다. 김진사네는 하루가 다르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떽거리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반대로 최진사네는 가장이 세상을 버린 후 한양으로 옮겨가더니 아들 삼형제가 모두 벼슬길에 올라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세상 인심 따라 두 집안의 왕래도 끊어지고 말았다. 그 후 최낭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최낭자의 오빠들은 옛 약속을 잊고 동생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기로 하였다. 최낭자는 김도령과의 약속을 어기기 싫었지만 오빠들의 말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정해준 집으로 시집가고 말았다. 한양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대갓집이었다. 최진사 딸이 혼인했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마침내 김도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도령은 자기 몫으로 여겼던 색시를 잃어버린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서 당장 한양으로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김도령을 말렸다. 지금 내가 가서 어쩌자는 거냐? 한양 대갓집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들 어떻게 할래? 이미 틀려버린 일이다. 단념해라. 김도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억울해요. 만나보고서 뭐라는지 말이라도 들어봐야죠. 그래야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 한양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하던데. 도대체가 나는 엄두가 안 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생각이 다 있어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김도령은 끝내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 또 고운 여자 옷을 한 벌 구해서는 박물장수로 꾸몄다. 김도령은 워낙 얼굴이 반달처럼 생긴 데다가 살결도 희고 고와서 여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했다. 김도령은 한양 가서 김서방 찾기로 덮어놓고 묻고 물어서 최낭자가 시집가서 사는 집을 마침내 알아냈다. 그 댁에 찾아 들어간 김도령은 늙은 안방마님을 만나자 신기한 폐물을 구경시켜주다가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감칠맛 나던지 노인네가 그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노인네가 반짝반짝 눈초리를 빛내며 청했다. 젊은 색시가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을 텐데 나랑 같이 자면서 얘기나 좀 더 해주지. 그러자 김도령은 짐짓 단청을 했다. 마나님, 저는 잠버릇이 어찌나 험한지 어른을 모시고는 잘 수가 없답니다. 늙은 마나님은 박물장 수입에서 혹시라도 간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조급해하며 말했다. 하기야 젊은 사람이 어디 냄새 풀풀 풍기는 노인네랑 같이 자고 싶을까? 마침 우리 집 새아기가 요즘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서 자고서 내일 다시 이 얘기 좀 들려줘. 그건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꼭 바라던 바였다.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 하인의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연당으로 들어갔다. 다름 아닌 최낭자의 거처였다. 최낭자는 신랑이 절에 과거 공부하러 들어가 있는 동안에 혼자서 독수공방 중이라고 했다.
최낭자를 만난 김도령은 짐짓 본색을 숨기고서 이런저런 수작을 나누었다. 최낭자도 금세 김도령의 이야기 솜씨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 한참 한담을 나누다가 이부자리를 펴고 막 자리에 들 무렵 김도령은 갑자기 최낭자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꼭 껴안았다. 최낭자가 깜짝 놀라면서 김도령의 몸을 밀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김도령이 그 손을 꼭 잡고는 목소리를 바꾸어서 말했다. 낭자, 나를 모르겠소? 나 김도령이요. 어찌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의 여자가 되었단 말이오? 그러자 최진서의 딸이 불침에라도 쏘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낯빛이 파랗게 변하고 말았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단 말입니까? 큰일 날 사람이군요. 이러지 말고 어서 가세요. 누가 뭐래도 낭자는 내 사람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김도령은 그러면서 팔에 힘을 더 주어 여인을 꼭 껴안았다. 냉정하게 뿌리쳤지만 김도령과는 첫정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남편마저 과거 시험인지 뭔지 준비하느라고 몇 달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김도령의 뜨거운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최낭자는 그만 옛정인을 몸속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튿날도 안방마님과 함께 그 집에서 보낸 김도령은 밤이 되자 또다시 최낭자 처소로 찾아들었다. 최낭자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김도령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도령의 얼굴을 보자 그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두 사람의 몸은 어제보다 더 뜨거워졌다. 그 다음 날이었다. 그 집 큰아들이 우연히 계수 씨의 방에서 나오는 박물장수의 모습을 보고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걸자가 박물장수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행색은 여인이로되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서 동생을 불러왔다. 동생아, 계수 씨 방에 웬 박물장수가 묵고 있는데 남자가 분명한 것 같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요. 그놈을 찔러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갔다가 파묻어 버리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최낭자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최낭자의 남편 박도령은 형님더러 밖에 잠깐만 서 있으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에서 쏘스라치는 비명소리가 났다. 박도령이 밖에서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치마를 당장 벗어보. 어서. 김도령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 치마를 벗었다. 겉을 가렸으되 속까지 가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만 남자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 순간 박도령이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전 남자인 줄만 알았어요.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더니 방문을 쓱 밀고 나와서는 형을 타박하였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딨어.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려. 그러자 형은 그만 무안해져서 말문이 딱 막히고 말았다. 꼭 죽는 줄로만 알았다가 박도령의 기지로 겨우 살아난 김도령은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다. 최낭자에 대한 자기의 쓸데없는 고집과 헛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그 길로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최낭자 또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크게 뉘우쳤음은 물론이다. 희한한 것은 신랑이 무척이나 커다랗게 보이며 경외감마저 들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과거에 급제한 김도령은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조정에 나아간 그는 어느 날 아는 얼굴을 만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전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사람이 분명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슬쩍 불러냈다. 김도령은 두 손을 모은 다음 머리를 조아리고는 새된 목소리로 꺽꺽거렸다. 저 지난날 감사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도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김도령이 말하는 동안 냉혹하게 그를 흘겨보던 박도령이 돌아서며 내뱉었다. 더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 아니나 다를까 박도령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 뒷날 그 지위가 영의정에까지 이르렀지만 김도령은 그저 그렇고 그런 벼슬살이만을 탐하다가 겨우 참판에서 그쳤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 등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주로 3분짜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